황용과 이막수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공을 펼치며 수십 초씩을 겨루었다. 이막수의 무공도 실로 대단해서 불진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였으나 상대는 강호의 이름을 날린 황용이었다. 황용의 타구봉법이 워낙 강해서 이막수는 겨우 막아내며 버틸 뿐이었다. 물론 무림에서 이렇게라도 황용을 막아내는 사람은 드물었다. 기선을 잡은 황용은 더욱 거세게 이막수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생각에는 지금 끝장을 보지 않으면 편안히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세에 몰린 이막수는 순간 빙백은침 두 개를 황용의 아랫배를 향해 날렸다. 이막수와 근접전을 펼치고 있던 황용은 이미 피하기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얼른 죽봉으로 하나하나 쳐냈다. 황용의 타구봉법이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는 쳐내더라도 두 번째는 힘들었을 것이다. 두 개의 빙백은침이 그녀의 얼굴 위로 튕겨 날아갔다. 은은히 풍겨오는 악취가 정말 지독했다. 황용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돌리니 빙백은침이 또 날아왔다. 그러자 황용은 동쪽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와 동시에 빙백은침 두 개가 바람을 가르며 귓가를 스쳐갔다. 황용은 이곳에서 계속 싸우다가는 자칫 잘못 날린 빙백은침이 아기한테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쪽으로 내달려 숲을 가로질렀다. 그러자 이막수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막수는 황용의 뒤를 쫓으며 손에 기를 모아 정년신장을 연거푸 날렸다. 그러자 황용이 지나간 자리에 연거푸 폭발이 일어나며 사방으로 흙먼지가 날렸다. 이막수는 황용이 타구봉법을 제외하면 다른 무공은 자기만 못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정년신장을 마구 날렸다. 그러자 앞서가던 황용도 몸을 돌리더니 손에 내공을 모아 나경신 검장으로 이막수의 정년신장에 맞섰다. 순간 허공에서 서로의 장풍이 부딪히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며 각자 정년신장과 나경신 검장을 날렸다. 이막수는 왼손으로 황용의 나경신 검장을 밀어내며 그 기세를 타고 오른손으로 황용의 어깨를 공격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모두 바람처럼 빨랐다. 이막수는 오른손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빙백은침 두 개를 날렸다. 그녀가 날린 빙백은침은 황용의 가슴을 노리며 날아갔다. 그걸 보고 황용은 왼손을 거두며 이막수의 오른팔을 밀어 정년신장을 밀어내고 오른손을 품 안으로 거두어들였다. 마치 반격할 암기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황용이 오른손을 품에서 꺼냈을 때는 이미 빙백은침이 갈비뼈 아래에 꽂히려는 순간이었다. 이쯤 되면 아무리 황용이 고수라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이막수는 쾌재를 불렀다. 그 생각대로 빙백은침은 황용의 옷을 뚫고 그녀의 몸에 꽂혔다. 순간 황용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허리를 구부렸다. 그와 동시에 왼손을 뻗어 이막수의 가슴을 공격했다. 빠른 공격이었지만 이막수는 여유있게 몸을 뒤로 피한 뒤 이어서 황용의 가슴을 향해 정년신장을 내질렀다. 이막수는 황용이 지금 빙백은침에 독에 중독되어 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서 승부를 볼 참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황용은 상반신을 조금 움직였을 뿐 공격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승리를 확신한 이막수의 정년신장이 황용의 옷깃에 막 닿으려는 순간 이막수는 갑자기 손바닥에 뜨끔한 통증을 느꼈다. 마치 침에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란 이막수가 얼른 뒤로 물러나 들여다보니 손바닥에 바늘구멍이 있고 그 주변에 검붉은 피가 맺혀 있었다. 틀림없이 자신의 빙백은침에 찔린 것이다. 이막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고개를 들어보니 황용이 웃으며 품속에서 사과 두 개를 꺼내 보였다. 사과에는 빙백은침이 하나씩 꽂혀 있었다. 그제야 이막수는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황용은 품에 사과를 가지고 있다가 이막수가 빙백은침을 날리자 피하지 않고 손을 품 안에 넣어 사과를 쥐고 빙백은침을 받았다. 그러고는 독이 묻은 쪽이 사과를 뚫고 나오자 얼른 방향을 바꾸고 이막수가 다시 공격하도록 기다린 것이다. 이막수도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으나 황용의 재치에는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체념하고 해독약을 찾기 위해 손을 품 안에 넣는 순간 황용의 일장이 바람 소리를 내며 덮쳐왔다. 이막수가 왼손을 들어 공격을 막아내자
황용의 눈처럼 하얀 손가락이 벌어지며 방향을 틀어 이막수의 오른쪽 팔꿈치에 있는 소해혈을 쓸어내렸다. 5손가락이 마치 난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참으로 우아했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난화불혈수. 이번에는 황용의 왼손이 이막수의 목과 어깨 사이에 결분혈을 쓸었다. 황용의 공격은 매우 다채로웠는데 나경신 검장을 쓰는가 하면 또 손가락을 펼쳐 난화불혈수를 쓰기도 했다. 만약 이막수가 빙배근침의 독의 내성이 없었다면 벌써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황용은 이막수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이막수를 몰아붙이면 결판이 날 것 같았다. 이막수는 해독약을 먹기 위해 황급히 공격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황용이 그냥 놓아줄 리 없었다.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이막수의 팔은 마비되어 밑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막수가 잠깐만 멈춰달라고 소리쳤다. 곽 부인,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진작부터 이런 날이 올 줄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신 손에 죽게 될 줄은 몰랐군요. 이렇게 된 거 기꺼이 패배를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저는 사매와 줄곧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곽 부인이 아기를 잘 보살펴주세요. 간곡한 이막수의 마지막 부탁에 황용은 가슴이 찡해졌다. 정말 저 여자가 내가 아는 그 이막수가 맞는가? 그렇게도 악행을 일삼던 악녀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내 딸을 저리 생각하다니. 황용은 그녀의 진심을 좀 더 시험해보기로 했다. 우선 이막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혈도를 다시 찍은 후 그 품속에서 약병을 꺼냈다. 이게 당신의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약인가요? 그 말에 이막수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살려줄 수는 없어요. 당신을 살려주면 저 아기는 죽일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죽겠다면 저 아기를 살려주도록 하죠. 이막수는 목숨을 건질 기회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아기를 죽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겠다는 말도 선뜻 나오지 않았다. 황용은 병에서 해독약 하나를 꺼내 손가락 2개로 잡고 흔들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막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저렇게 망설이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저 갸륵한 마음을 생각해 이번에는 살려보낼 수밖에 없겠군. 그간 저지른 일이 있으니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누군가의 손에 죽을 테지. 황용은 미소를 지으며 이막수의 말을 막았다. 이 도장, 우리 양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이막수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저 아기의 성은 곽, 이름은 양으로 곽정 오빠와 제 딸이랍니다. 태어나 얼마 안 돼 용랑자의 손에 맡겨졌다가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이렇게 되었군요. 그간 돌봐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용은 공손히 예를 표하고 해독약을 이막수의 입안에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혹시라도 앞으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해독약은 돌려주지 않고 품 안에 넣었다. 새 시즌이 지나면 혈도는 자연히 풀릴 거예요. 그러곤 숲으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자매가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다. 그나저나 시간을 너무 지체했어. 황용은 얼른 등나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딸을 안으려다가 그만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기가 없어진 것이다. 등나무 울타리 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황용은 가슴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혜롭고 꾀가 많은 황용도 이번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마음을 진정시켰다.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막수와 숲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 양이를 데려갔다고 해도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황용은 일단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양양성 부근은 지세가 평탄해서 그 정도 높이에서도 10여리 밖까지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멀리 가지 않았다면 분명 근처에 있을 것이다. 황용은 근처에 무슨 흔적이 없는지 자세히 살폈다. 그러나 등나무 울타리에는 건드린 듯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들짐승이 들어와 아기를 해친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여기를 구궁팔괴진으로 만들어 놓았어. 그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기문술이야.
도와도 제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도대체 누구 짓이란 말인가? 설령 금융국사 정도의 고수라도 이곳을 흔적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다. 그때 문득 황용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다. 몇 개월 전 금융국사와 맞붙었을 때 양과에게 다급한 와중에 석진을 만들며 진법의 이치를 대강 설명해 준 일이 생각났다. 양과는 워낙 똑똑해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였다. 기문술에 정통하지는 못하더라도 등나무 울타리처럼 바삐 만들어 놓은 8궤 정도는 쉽게 뚫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양과를 떠올리자 머릿속이 멍해지며 딸이 더욱 걱정되었다. 곽부가 양과의 팔을 자르기 전이었다면 몰라도 지금 양과는 곽씨 집안의 원한이 깊을 것이다. 아기가 과의 손에 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굳이 양과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저 아무데나 버려두기만 해도 그 어린 것이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가 이런 고초를 연달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황용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황용은 온갖 위기를 헤쳐온 여장부였다.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잠시 울고 난 황용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양과의 행적을 찾아보았다. 황용의 짐작대로 곽양을 데려간 사람은 바로 양과였다. 황용이 곽부를 양양성에서 탈출시키던 그날 저녁 양과는 몰래 두 사람을 뒤쫓았다. 평소에 황용이었다면 누군가 뒤를 쫓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설령 그 상대가 지금의 양과라도 말이다. 그러나 당시 황용은 곽부 일로 마음이 심란하던 터라 미처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이후 양과는 황용이 마을에서 이막수를 발견하고 뒤쫓는 것이며 후에 싸우는 것도 모두 숲 밖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숲을 나오자 얼른 들어가 곽양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고는 황용과 이막수가 장법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걸 확인한 뒤 숲을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순식간에 마을로 돌아와 보니 곽부가 거리에 서서 홍마의 고삐를 쥐고 두리번거리며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양과는 두 발로 땅을 찍으며 뛰어올라 홍마의 등에 올라탔다. 깜짝 놀란 곽부가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양과였다. 곽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는 손을 검에 갖다 댔다. 군자검과 숙녀검은 모두 침실에 두고 왔기에 그녀는 평상시 쓰던 검을 가지고 있었다. 곽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새하얗게 창백해졌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아는 듯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양과가 곽부의 오른팔을 자르는 거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양과는 곽부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차마 내리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콧방귀를 끼며 오른팔을 휘둘렀다. 그러자 팔이 없는 빈 소매가 곽부의 장검을 감아올리더니 멀찍이 던져버렸다. 곽부는 어찌해보지도 못하고 검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온 검은 담구석에 처박혔다. 그와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린 곽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며 양과는 왼손으로 말고삐를 당기며 양다리로 홍마의 배를 찼다. 그러자 홍마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내달렸다. 양과는 곽양을 품에 넣은 채 홍마를 타고 북으로 내달렸다. 이 무렵 황용은 딸이 없어진 걸 알고 나무 위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양과는 가는 길에 농가가 보이면 들려 젖동량으로 곽양을 먹이면서 고묘로 향했다. 며칠 후 드디어 종남산에 닿았고 고묘 앞에 도착했다. 지난 흔적을 더듬어 보자니 가슴이 벅찼다. 활사인묘라고 쓰여있는 큰 석비가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전과 똑같았다. 묘의 문은 이막수가 공격해왔을 때 막아버려 그곳에 들어가려면 계곡에서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가야 했다. 지금 양과의 내공이라면 비밀 통로를 지나가는 게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곽양이었다. 어린 아기가 물속에 들어간다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소용녀는 묘 안에 있을 테니 일단 들어가서 먼저 그녀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양과는 호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 입으로 오물오물 씹은 후 곽양에게 먹였다. 그리고 부근에 있는 작은 동굴을 찾아 곽양을 눕힌 후 가시나무를 꺾어 입구를 막았다. 고묘에서 소용녀를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곧 다시 나와 아기를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렇게 가시나무를 잘 쌓고 뒤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몇 사람이 급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듯했다. 양관은 얼른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고는 몸을 나무 뒤에 바싹 붙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종남산 입구를 지키던 전진교 사대 제자들로 두 파벌이 갈려있는 듯했다. 한쪽은 견지병 파벌이었고 다른 한쪽은 조지경 파벌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다툼을 들으며 지금까지 전진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작 양과에게 중요한 건 전진교 대장교가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양과는 소용녀가 중양궁으로 올라간 지 한참 되었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다. 도사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양과는 고묘파 경공술로 산 위로 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양궁에 도달했다. 그때 어디선가 을륜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나는 게 눈에 들어왔다. 금융국사의 무기를 보고 양과는 깜짝 놀랐다. 금융국사도 여기 와 있단 말인가? 지금으로서는 금융국사가 싸우는 상대가 전진교 고수들인지 선자인지 알 수가 없다. 양과는 을륜이 보이는 방향을 가늠해 중양궁 뒤편 옥허동 앞으로 갔다. 그때 소용녀는 전진오자의 칠성취회와 금융국사의 무기에 협공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양과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차라리 협공을 당한 후의 모습을 드러냈더라면 소용녀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희로애락과 기륭화복이 때로는 이처럼 간발의 차이로 달라지기도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